제목에 일단 그 알이라고 박아놓긴 하지만 그 알보다는 웨이브에 있는 그녀가 죽였다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녀가 죽었다 말고 그거는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그렇고 그녀가 죽였다가 있어. 요걸 이제 제가 뭐 엄여인, 엄인숙, 전현주, 이은혜, 고유정 이런 걸 다뤘잖아요. 그 마지막이 김양, 박양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입니다. 요거는 뭐 비교적 근래에 일어난 일이라 많은 분들이 뭐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사건은 본명이 오픈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양, 박양이라고 나오는데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 박양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은 2017년 3월 2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 17살 김양이 9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해치고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유기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몹시 많이 특이했던 부분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과연 여고생이 토막 살 사건을 낸 적이 있나?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범자도 고등학교 3학년 17세 19세입니다. 근데 이게 20세라는 말도 있고 뭐 19세라는 말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뭐 고1 고3으로 칠게요. 여자애 2명이 저지른 사건인데 2명이서 같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아우 하고 말겠는데 한 명이 뒤에서 약간 조종을 하고 한 명이 실행을 한 굉장히 특이한 관계의 협력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양이 1년 뭐 꿇어가지고 고3인데 20살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 일단 사건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2017년 3월 29일 심지어 대낮입니다. 대낮에 김양이 초등학교 앞에서 9살짜리 여학생을 유인합니다. 납치라고 보기는 조금 납치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유인을 하고 그 여학생은 좀 집에다가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좀 없다. 그걸 김양이 듣고 전화할 수 있게 해줄게 잠깐만 따라올래? 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양은 아무래도 좀 여자이다 보니까 경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나 봐요. 아저씨였으면 조금 더 경계를 했을 것 같은데 김양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고요. 김양은 집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장 멀티탭 그 전선을 이용해서 뒤에서 김양을 목 졸라서 하고요. 정말 놀랍게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안방 화장실에서 2시간 만에 김양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서 유기를 한 사건입니다. 살해와 토막과 유기가 2시간 걸렸습니다. 정말 기괴하죠. 이게 소방관 아저씨의 인터뷰 같은 게 좀 나오는데 일단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갔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좀 대답을 좀 안 해주셨대요. 경찰분들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국과수가 인원이 되게 많이 뭐 거의 한 10명 정도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따라오시라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아파트 옥상까지 최고층까지 간 다음에 옥상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라고 해서 올라가고 옥상에 보면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이렇게 사다리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 위에 지붕 같은 게 좀 이렇게 있을 때 있고 하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막 친구들이랑 막 그런 데 올라가서 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환풍기 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 아파트인데 약간의 건물 같은 구조가 있고 거기 지붕 같은 게 살짝 만들어져 있고 거기 환풍기 돌고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하얀색 봉다리가 크게 한 2봉다리 정도가 버려져 있었다고 하고 그거를 회수할 때 처음에는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잘 못했대요. 그냥 어떤 증거물 같은 걸 여기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 왜냐하면 피가 안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관 분께서 이거는 시신이나 뭐 그런 건 아니겠다. 어떤 증거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그거를 이거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한데 그 피를 제거하는 그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열다 보면은 피가 좀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오픈을 하는 과정에서 시신의 일부가 보이는 순간까지도 피가 한 방울도 보이지가 않았대요. 그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피를 제거해서 그 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용의자가 바로 특정이 됐죠. 왜냐하면 그렇게 똑똑하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것도 여기저기 CCTV에 전부 포착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으시고 아이가 학교 끝나는 시간 CCTV를 돌려보고 아이가 있겠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랑 같이 이동을 하는 게 보입니다. 따라가겠죠. 따라가니까 어느 아파트로 걸어서 이동을 했고 그 아주머니는 되게 큰 캐리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아파트로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까지 보이니까 그 아파트 또 CCTV를 엘리베이터 CCTV를 또 확인을 했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몇 층에서 내리는 게 나오고요.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간 게 확실하고 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옥상 쪽을 이제 먼저 찾아본 거고 굉장히 빠르게 시신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왜 아주머니를 따라갔다고 하냐? 아주머니로 변장을 했습니다. 김양은 17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고요. 아이를 유인 혹은 납치할 때 엄마의 옷과 뭐 아주머니 같은 화장 뭐 이런 걸 해서 메이크업을 좀 아주머니처럼 해가지고 유인하고 납치를 했다고 합니다. 범인의 왁구가 좀 나옵니다. 예, 김양 박양이고요. 이거는 좀 보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어차피 구글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히든 아이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이 둘입니다. 왼쪽이 김양이고요. 오른쪽이 박양입니다. 이 둘입니다. 고1, 고3. 아주머니로 변장 안 했는데 변장했다고 오해받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엄마 옷이랑 뭐 이런 걸 입어서 아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경찰한테 신문을 받았고요. 본인은 충동적으로 아이를 유인 혹은 납치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아줌마같이 옷을 입는 거는 평소에 본인이 하던 놀이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 사건에서는 충동적으로 저질렀는지 계획적으로 저질렀는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형량이 거의 뭐 2배는 차이 날 정도로 중요한데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다들 믿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러셨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여학생들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고1, 고3 여학생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고서는 조금은 납득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맞짱을 뜰 자신이 없습니다. 예, 저는 도망을 칠 겁니다. 제가 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치소라고 하나요? 재판을 받으면서 지냈던 곳 거기서 살이 더 쪘대요. 난 궁금한 거야. 이 체급에서 살이 더 찌려면 적당히 들어가서는 힘들거든요. 칼로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 구치소는 한 그릇 더 달라면 더 주나? 난 그게 좀 이상하게 궁금하더라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더 찔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왼쪽의 김양은 주동자로서 징역 20년을 받았고요. 성인이면은 더 받는 건데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에 의해서 맥시멈인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성인인 사람이면 무기징역, 뭐 종신형, 뭐 사형 이런 것들이 있지만 미성년자는 20년형이 최고형입니다. 김양은 최고형 20년. 그리고 오른쪽의 박양은 나이가 이제 20이라서 오히려 오른쪽이 주동자가 아님에도 무기징역을 받았었다가 재판을 항고를 해서 둘이 같이 공범이 아니라 약간 보조다라고 인정이 돼서 징역 13년을 받았고 그래서 2030년 출소입니다. 4년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5년 뒤면은 박양이 출소를 한다면서 이게 맞냐 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조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9살의 어린이를 그렇게 가혹하게 죽게 만든 사람인데 13년 형을 살고 곧 있으면은 사회에 나오고 이 여자는 그러면 3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에 감옥을 가서 33살에 출소를 하겠죠. 33살에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살 빼고 성형하고 평범한 사람인처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맞냐 하는 게 작년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쟤네들도 전자발찌 차겠지. 그러니까 뭐 흠범죄자들 전자발찌 차는 거 뭐 좋은데 이런 것도 다 차야죠. 무조건. 내가 부모면 솔직히 가만히 못 둘 것 같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솔직히 좀 화나서
좀 말을 좀 안 하면서 보고 있었고 아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냥 안 보고 그냥 핸드폰 하고 있다가 이제 들려서 좀 보게 됐는데 이 부모가 항고를 한 거에 대해서 제 아내가 화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오빠가 만약에 부모여도 저렇게 할 거냐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가 아이를 안 낳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애가 저런 짓을 저질렀는데 내 아이가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고를 하는 게 이게 맞냐. 변호인단도 화려하게 엘리트들로 꾸렸거든요. 이 변호인단을 이렇게 엘리트로 꾸려주고 항고를 하고 이게 맞냐면서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항소 13년 받고 상고 또 했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아이를 전깃줄을 이용해서 뒤에서 목을 졸라서 해했고요. 화장실로 데려가서 장기와 손가락은 대야에 물에 담아 놓아 두었대요. 이상하시죠? 장기하고 손가락은 왜 대야에다가 따로 왜 담은 거지? 좀 의아하시죠?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피를 빼는 작업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요. 공범인 박양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손가락과 장기의 일부를 따로 물에다가 담궈 두었다고 합니다. 피를 빼는 과정이 맞긴 한데 갖다 주려고. 가져다 주는 거는 왜 그렇냐? 박양이 갖다 달라고 해서. 일단 지금 김양은 계속해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재판받을 때, 진술할 때도. 그래서 왜 그렇게 사체를 훼손했냐라고 질문을 들으니까 원래는 내가 조현병이 있어서 누구한테 막 공격당하는 그런 뭐 환상 같은 걸 봤대요. 그리고 좀 정신을 좀 차려봤는데 그 어린이가 내 집에 있었고 이 어린이가 자기 고양이를 괴롭히고 막 해치려고 하고 있었대. 그래서 하지 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본인이 목을 졸라서 이미 해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다가 무서워서 옥상에다가 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절단을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진술을 들으면은 화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감정적인 건 좀 빼고 해볼게요. 최대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좀 화가 좀 많이 나서 좀 감정적으로 최대한 좀 제 감정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온전한 상태의 이제 시신을 저 사다리로 끌고 올라갔던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살하고 나서 바로 안방 화장실에 가서 토막을 냈고요. 그 후에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걸 들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어디에다가 버려야 할지 탐색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에서 내가 이 온전한 시신을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겠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인 거죠. 이전에.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조현병 때문에 그렇게 해쳤다라고 주장을 처음에 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은 인정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조현병 때문에 그렇다가 이제 인정받아지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써먹은 방법이 이제 해리성 인격 장애. 본인이 해리성 인격 장애가 있다. 그래서 나는 김양인데 아이를 해친 건 뭐 캐런이고 아이를 이제 토막내고 유기한 거는 뭐 캐서린이다. 나한테는 뭐 3명의 인격이 있다. 라고 또 주장을 했고요. 그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러자 세 번째에는 자기가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다. 나는 진짜 몰랐다라고 또 주장을 했고요.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대형 로펌의 초호화 변호인단과 함께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 변호사분들에 대한 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 우리나라 법치 국가이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누구든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점을 이용해서 돈으로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찾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 초호화 변호인단 중에서 과연 단 한 명이라도 김양도 한 명의 인간이고 법의 보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좁은 식견으로 변호사같이 대단한 분들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돈 플러스 사회적으로 화제인 사건이기 때문에 맡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거는 전 솔직히 1g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김양은 어떻게 그렇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밀 수 있었냐? 아빠가 의사인데 이제 또 평범한 의사도 아니고 좀 잘 나가는 의사라고 해요. 그래서 좀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하고요. 김양 자체도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할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영재, 수재 소리 들었을 정도로 IQ가 140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 커서 이제 아빠처럼 의사가 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소위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자기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라면서 자퇴를 했고, 중학생 때 친구들한테도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난 그냥 혼자 공부해서 의사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은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달랐더라고요. 실제로는 아버지하고 불화가 조금 있었대요. 아버지는 잘 나가는 의사인데 딸은 의사가 될 정도의 성적이 좀 잘 안 나와 버려서 거기에 대한 불화가 좀 있었고, 특히나 딸이 이제 그림 그리고 소설 쓰고 이런 걸 좋아하고 아빠가 바라는 만큼의 좀 학업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가정 내 불화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박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박양도 아빠가 대기업을 다니는 여유 있는 집이었고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둘의 엄마 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언행들을 좀 했는데, 일단 자기 딸은 억울하다는 발언을 했고, 모 기자가 이 둘의 사진을 이렇게 유포를 하자 엄마가 전화가 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 딸 사진을 네가 뭔데 그렇게 대중들한테 살포를 하냐, 내 딸 인생 네가 책임질 거냐, 내 딸은 억울하다,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얼굴 팔려가지고 제대로 못 살면 네가 책임질 거냐 하면서 화를 엄청나게 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그 나르 공부할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 자녀가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좀 유력한 이유 중에 일단 타고난 성향이 있어야 하고 그 아이가,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에 있어서 모 아니면 도, 하나는 무조건 다 오냐 오냐 해줄 때, 또 하나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할 때, 이 극단적인 두 상황에서 자녀가 나르시시스트로 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르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공부를 해봐서 그렇지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그 두 교육 방식은 여러모로 봤을 때도 되게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김양 같은 경우 아빠는 딸을 인정 안 하는 사람, 너 공부 그렇게 해서 의사 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그런 딸을 계속해서 오냐 오냐 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보면 최악의 환경에서 컸을 수도 있겠네요. 요건 예측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김양은 본인이 우발적으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졌으면 20년도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최고형을 받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좀 보다가 가장 좀 역겨운 뭐 좀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둘은 트위터로 만났더라고요. 김양하고 박양은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트위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케라고 한대요. 나는 이거를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만약 이전에 들었어도 그냥 흘려들었겠고, 트위터 자케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자케라고 한대요. 2개월 전에 그 자케를 하는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만났고요. 이 둘은 커플이었습니다.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자케를 만들어서 했나? 뭐 자기 캐릭터 뭐 이런 줄임말인가 봐요. 김양은 마피아 행동대장 캐릭터. 키는 173, 64kg 나가는 남자 역할을 설정을 했고요. 박양은 마피아 부두목으로 여성 캐릭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둘이 나눈 대화를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베네치아 야외 카페. 아델을 만나 수신호만 알려줄 생각이었다.
늦었다. 30분 일찍 도착하고 싶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전혀. 어서와 아들. 가로 열고 부드럽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입가에 머무르는 미소.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노는 일을 했대요. 예,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전부터 이렇게 조용하다고 해서 착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느꼈던 게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학교 적응을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애였는데, 좀 등락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되게 운동 잘하는 소위 이제 활발한 친구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지내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애니 좋아하는 좀 이렇게 좀 조용한 친구들이랑 같이 친해지게 되고, 좀 다양한 무리에 속해 봤었는데, 제가 그때 좀 느꼈어요. 막 운동 좋아하고 좀 피지컬적으로 괜찮은 애들이 겉으로 막 이렇게 거칠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는데, 또 걔들이 가진 악함이 그게 다야. 속마음을 얘기하면 오히려 뭐 여리거나 따뜻한 부분이 있고, 근데 반대로 조용한 친구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가끔 어떤 애들은 겉으로는 뭐 아니야, 아 미안, 뭐 아니야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게 소극적인 친구인데, 좀 친해져서 속마음을 나눠보면은 마음속에 굉장히 악함을 가지고 있고, 막 본인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것뿐이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을 되게 해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몇 명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렇게 조용하다고 해서, 얌전하다고 해서, 소심하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형적이면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김양이든 박양이든 학교에서는 우등생이었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모난 곳이 없었고, 생활 기록부를 봐도 선생님들의 판단으로도 뭐 성실하고 정직하고 뭐 착하고 조용하고 소심하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얘기밖에 안 써 있어요. 애가 좀 쎄함, 관상이 이상함 뭐 이런 얘기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런 짓을 저질렀죠. 이제 김양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뭐 예술 같은 걸 좀 한 것 같은데, 그림이 굉장히 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눈알을 자른 그림이라든지, 뭐 아해를 하는 그림이라든지, 머리가 잘리고 막 피칠갑을 한 사람이라든지, 막 연인처럼 껴안고 있는데 한 손엔 칼을 들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림이라든지, 굉장히 쎄한 그림들을 그려왔고, 그걸 오히려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겠지만 친구들한테는 좀 자부심처럼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김양이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고등학생 친구는 뭐 소개가 안 되는데, 중학생 친구들은 몇몇이 이제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같이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도 서로 연락을 하고 이랬는데, 본인의 그림이 이제 점점 좀 격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평가도 하고 뭐 조언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런 곳인데, 막 그림이 너무 막 그래지니까, 그로테스크해지니까 친구들은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막, 왜냐면 친구들은 뭐 웹툰 작가가 꿈이고 이러니까 막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본인이 의학 서적을 읽고 있고 뭐 집에 의학 서적이 막 있고 이런 걸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서, 나는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있다.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고, 그래서 의학책을 보면서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체를 그리는 거지 막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굉장히 하고 싶은 인간이었던 것 같죠. 사람의 몸을 해치는, 그리고 토막을 내는 뭐 그런 것들. 박양도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양은 어마무시한 손가락 패티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에서 롤플레잉을 할 때도 손가락이 서로 손을 잡고 손가락이 스치고 손가락을 뭐 주무르고 마사지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손을 계속 잡고 손을 만지고 싶어하고 뭐 그랬다는 과거가 이제 인터뷰에서 나오고, 김양이 그 아이를 해칠 때 손가락을 갖다 달라고 한 것도 박양이었고, 그러니까 이 둘 다 애초에 조금 잘못 태어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뭐 이런 것 좀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어떤 공신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조금 잘못 태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둘 다 약간 이상 성격 같은 것도 좀 있고, 여자 둘이 이렇게 캐릭터를 설정하고 사귀는 것도 사실 이상하고,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서는 전 처음에 이 사건을 잘 몰랐을 때 뉴스로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을 때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박양이 김양한테 지시를 해서 아이를 해친 사건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녀가 죽였다를 통해서 보니까 정반대의 관계였더라고요. 나이가 2살 더 어렸던 김양이 남자 역할이었고요. 김양은 박양에게 반말을 합니다. 반대로 박양은 김양보다 나이도 많고 덩치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여자 캐릭터를 하고 있고 김양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존댓말 반말 섞어서 하긴 하는데 중요한 얘기는 막 이렇게 존댓말로 해요. 그래서 김양이 약간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어떤 남자처럼 아, 내가 이걸 할 거야. 내가 이걸 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아이를 유인 혹은 납치해서 집에 데려가고 있다. 어디까지 왔다. 집에 데려왔다. 지금 죽이려고 한다. 죽였다.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일일이 다 보고를 하고 있고, 보고한다기보다 약간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시킨 걸 보고하는 게 아니고 나 이거 하고 있음. 나 쩔지. 이렇게 얘기를 자랑을 하고 있고, 박양은 그걸 들으면서 손가락 예뻐? 예뻐. 손가락 갖다 줘. 손가락을 가지고 오는 것만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3년으로 감형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최초에 알았던 것처럼 박양이 김양을 이렇게 이용해서 아이를 해친 게 아니라 김양이 주도한 겁니다. 지들 캐릭터 미화해서 애니처럼 상상하고 있을 것 같아서 토나와. 안 그래도 김양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미형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결국에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솔직하게 잘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훨씬 뭐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지만, 뭐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스레드 같은 데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페미니즘 운동이나 뭐 레즈비언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예쁜 여자를 찾는 한국 남자들을 굉장히 혐오하잖아. 근데 그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그릴 때,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보정할 때, 뭐 자화상을 그릴 때 전부 미화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인만 찾는 한국 남자가 싫은 게 아니라 한국 남자가 찾는 미인이 되지 못한 자신이 싫은 것처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무슨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내 취향이 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족같이 생겼는데 사실 되게 잘생기고 싶은 거야. 내가 걔 병신 족같이 생겼는데 걔 존못인데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싶은 거야. 차은우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걸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 마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좋아하는 여자를 혐오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나를 빠뜨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이게. 물론 이 둘은 이것만으로 해석이 당연히 안 되는 사람들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좀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둘도 얘 둘이 과연 레즈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둘이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남자를 좋아해도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트위터든 스레드든 이런 데서 찾고, 어두운 곳에서 찾고, 둘이 남한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서로의 취향을 확인하자. 이 얘기는 너한테밖에 못해. 나도 너한테밖에 얘기 못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 너 좋아해, 사랑해 뭐 이러면서 너 아름다워, 예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상대를 보며 못생겼다고 생각할 거고 뚱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치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화났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니발 렉터라는 캐릭터를 좋아해요. 물론 그 새끼 사이코패스 미친 살인마 새끼입니다. 뭐 잘했다 응원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그렇게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면 인기가 있기 어렵습니다. 슬램덩크 작가도 윤대엽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후회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캐릭터가 너무 완벽하니까. 서태웅도 약점이 있고 강백호는 약점 투성이고 성태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윤대엽을 만들었는데 너무 무결점인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이 서태웅하고 강백호한테 시련을 주는 인물로 나와야 하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원래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완벽한 캐릭터를 좀 기피하죠. 근데 이 한니발 렉터는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완벽한 캐릭터인데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하죠. 얘 둘이 한니발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해요. 한니발은 자기의 욕망을 잘 알고 그거에 충실했을 뿐,
너가 나랑 지금 완전 똑같이 느꼈어. 내가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애들이 자신들을 미화하고 거울을 보지 않고 자신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나야라고 생각을 하며 마치 자신들이 가진 이 개 같은 욕망을, 개도 아까워요 솔직히, 이 악마 같은 욕망을 한니발 렉터 같은 캐릭터를 보며 이거 봐, 저 사람도 저래, 우리도 이런 사람인 거야. 한니발 렉터는 굉장히 똑똑하고 매력적인 캐릭터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게 존나 꼴받아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조만간 출소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뭐 무서울 수도 있고 한데 뭐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 어두침침한 곳에서 자신들을 미화하면서 남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꼴받고, 한니발 렉터 같은 캐릭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지 잘못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존나 꼴받아요. 그냥 저는 이상 홍육 변태 개 병신 쓰레기, 그냥 고장난 병신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착각은 이들한테도 굉장히 불행이었죠. 왜냐면 그래서 잡힌 거니까. 한니발 렉터도 뭐 결국 잡히긴 했지만 어렵게 잡혔죠. 그리고 약간 운빨로 잡혔고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하니까. 근데 얘들은 치밀하지 않았고 똑똑하지 않았고 충동적이었죠. 그리고 한니발 렉터처럼 스스로가 고장나게 태어난 걸 인정할 수 없었죠. 한니발 렉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정말 100%알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이겠죠. 한니발 렉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병이라고 해야 될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인지, 내가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가 뭔지 세계에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 내가 왜 이렇게 됐고 내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인 캐릭터인 거고, 얘네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죠. 자기랑 거의 상관없는 한니발 렉터 같은 캐릭터에 자신을 투영할 정도로. 그러니까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김양은 어린이를 그렇게 하고 박양의 말대로 손가락을 하나 챙겼습니다. 플라스틱 통 같은데 잘 담았고요. 근데 박양이 가져오라고 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조금 챙겼습니다. 하나는 폐의 일부분, 하나는 허벅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핏기를 제거해서 봉지에 담아서 손가락과 폐와 허벅지 살을 종이 봉투에 담았고요. 1시쯤에 범행을 저지르고 2시간 만에 시신을 토막을 내고 유기를 하고 곧장 집에서 나와서 그 선물을 들고 박양을 만나러 홍대로 갑니다. 그래서 6시 몇 분쯤에 홍대에서 만나서 종이 봉투를 건네주고, 손가락이야? 예뻐? 대화를 나누고 길거리에서 닭강정을 사쳐 먹었대요. 아니 뭐 저 몸 유지하려면 꾸준히 넣어주긴 해야겠죠.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지랄병이 난다라고 좀 생각해요. 저한테 꼰대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그 길바닥에서 닭강정을 사 먹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닭강정 먹는 게 소원인 사람과 이 둘이 있다면 후자 쪽이 이런 짓을 덜 저지를 것 같긴 해요.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 둘은 칵테일 바에 가서 술을 먹습니다. 의아하시죠 여러분? 17, 19살인데 칵테일 바에서 술을 어떻게 먹지? 왁구 보시면 답이 나오실 텐데 민증 검사를 안 받았나 봐요. 술을 마시고 이제 손가락 얘기를 하다가 좀 확인해보고 싶다면서 칵테일 바 화장실에 가서 박양이 손가락을 확인하는데 다른 것들도 들어있었죠. 그래서 박양도 물었고 경찰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양한테 물어봤습니다. 손가락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폐의 일부와 허벅지 살의 일부는 왜 가져갔냐? 먹으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을 보고 따라했다고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니발 하면 시기니 대표적인 또 캐릭터니까. 그러고 있는데 김양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요. 경찰이 널 찾는다 라고 해서 도주를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가 되고요. 조사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날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자정쯤에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서 이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아마 다음 날일 거예요. 박양도 체포가 되고, 그 자정부터 새벽 1시 뭐 이럴 때 조사를 받을 때 핸드폰을 갖고 있었나 봐요. 박양하고 카톡도 나눕니다. 잡혀왔다. 지금 정신병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진술 중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처럼 하고, 박양은 내가 잡히는 일은 없겠죠?
절대 없음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최초에는 박양이 김양을 시켜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마치 어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디서 허세를 부린다든지 센 척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계열인 겁니다. 김양이 본인의 욕구나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박양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자랑하듯이 알려주고 네가 원하는 손가락도 갖다 주고 내가 경찰에 잡혔지만 너에 대해서 불지 않을 거야 라고 의기양양했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박양도 체포가 됐고요. 박양은 어떻게 진술을 하냐면요. 롤플레잉 중인 줄 알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진술합니다. 이 둘이 실제로 그 롤플레잉 짓거리를 할 때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눈 건 사실입니다. 뭐 누구를 어떻게 죽이고 뭐 어떻게 자르고 뭐 도구는 뭘 이용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헉 개 이쁘다. 안 그래도 다리보다 목 먼저 자르려고 했어. 가로 열고 친절 가로 닫고 머리 굴리 세계 최고 이쁘고요. 오피리아 집 구조상 주세배는 지하 2층에 가둬 탈출해 올라오는 거 지하 1층에 거기는 뭐뭐를 보관하고 그러니까 또 김양이 깔끔하게 남긴 건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여쭤보긴 하겠음. 내일 날 뜨자마자 전화해불어야지. 가로 열고 그리고 욕을 먹었다고 한다. 가로 닫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대박 개 좋아. 응? 난 이거 해석도 좀 어렵긴 한데 이러고 놓은 거야. 뭐 롤플레잉을 하면서 내가 뭐 살인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당신한테 보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시작 이러면 나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다. 피해자를 누구로 할지 뭐 고민 중이다. 이러면 상대방이 이번 피해자는 뭐 어린 여자아이가 좋겠어요. 안 그래도 나도 마침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 둘은 무언가 텔레파시가 통하는 느낌? 가로 열고 웃으며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놓은 거야. 그래서 박양도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런 롤플레잉 살인 게임을 하고 놀았다. 그래서 김양한테서 뭐 아이를 찾고 있다, 뭐 데려가고 있다, 뭐 해쳤다, 뭐 자르고 있다 이런 걸 보고를 받을 때 그냥 그 롤플레잉 놀이를 하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역할극처럼 허구임을, 가상임을 생각하고 대화를 나눴다.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칵테일 바에서 화장실에 가서 가방에 들어있는 손가락을 확인을 했죠.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죠. 그래서 박양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겁니다. 무려 12명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양은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그걸 확인하긴 했는데 피가 없어서 모형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을 하고 경찰들이 이 점을 좀 이용합니다. 처음에 김양은 박양은 그걸 몰랐을 거다. 뭐 내가 했다. 지시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줬어. 근데 박양이 지속적으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김양 혼자 한 거다라고 계속 진술을 하니까 경찰이 이걸 이용해서 김양한테 가서 박양은 소위 다 네가 한 거라고 너한테 다 덮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의 이간질을 좀 시켰고 이제 그제서야 김양도 사실대로 진술을 합니다. 내가 아이를 해치는 걸 박양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손가락을 갖다 달라고 해서 내가 잘라서 따로 보관한 거다.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게 본인이 지시를 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둘이 커플인데 나는 존댓말을 쓰고 2살 어린 애지만 2살 어린 애 걔는 나한테 오히려 명령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게 드러나서 무기징역은 13년형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논란 포인트가 있는데 김양의 중학교 동창인 그림 그리기 단톡방 안에 들어있는 한 중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변조하고 얼굴도 안 보이게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는 현재까지도 이 일이 일어난 지 이제 오래됐잖아요. 현재까지도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건 당일 아침에 이 친구들은 학교를 가겠죠. 그래서 7시 몇 분에 그 단톡방에 김양이 오늘 고기 파티할 사람,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봤대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학교도 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거절을 했고 인터뷰를 하신 분은 좀 고민은 하긴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자기도 거절해서 안 갔다. 그리고 그 당일 1시에 범행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양은 아마도 아침 7시에
고기 파티 하자면서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를 생각이었고, 오는 친구가 있었으면 한니발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의 신체를 친구들한테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손가락을 가져다 줄 때도 그래서 폐의 일부분과 허벅지의 일부분을 먹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하고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박양 같은 경우는 김양이 이제 피해자를 물색할 때 초등학교가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서 곤란해하고 있을 때 박양이 우리 엄마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 내가 그건 빠삭하지 하면서 몇 학년은 몇 시에 끝나고 몇 학년은 몇 시에 끝난다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서 박양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 나오는 것처럼 범행의 주동자로 무기징역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되지도 않았고 공범으로 13년형을 받게 된 겁니다. 2030년에 출소고요. 피해자 부모님 인터뷰는 나오지 않는데 부모님들의 모습이 조금은 나옵니다. 뭐 좀 전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부모는 애들 왜 정신과 안 보낸 거야? 저는 이 부모들이 만든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양과 박양은 부모가 만든 괴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오고 그런 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알았어야죠, 부모들이면. 자기 자녀들이 손가락을 잘라서 가지고 다니고 싶은 미친 생각을 하는지, 사람의 신체를 잘라서 먹고 싶은 생각을 하는지를 부모 새끼들이면 알아야죠. 근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 딸은 무고해, 죄 없어, 억울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뭐 이런 심리범죄 물 많이 보니까 조금 따라해 보자면 그냥 부모가 특히 엄마 쪽들이, 아빠 쪽들은 무관심과 업적 위주의 양육이 문제인 겁니다. 의사인 아빠는 아이의 정서나 뭐 상황이나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좋은 성적표를 받아와서 나처럼 의사가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게 문제일 수 있고요. 엄마 쪽은 아이를 감싸고 돌기만 하고 우리 애가 잘못되지 않았다고만 생각을 해서 아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잘못을 해도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자기가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인 경우가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다 주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자식이라도 감싸줄 수가 있냐. 자식을 감싸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이기도 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리 없어.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면 엄마인 내가 실패자가 되는 건데 그걸 못 견디는 엄마들이 좀 있다고 해요. 범죄자들의 엄마들 중에는. 그래서 자기의 딸들이 억울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모들이면 자식이 좀 이상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죠. 치료를 받게 하지 않죠. 이런 것 때문에 예전 콘텐츠들 보면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 일기 몰래 훔쳐보는 거 이런 것처럼 애들 SNS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훔쳐볼 수 있게 해줘야 돼. 합법적으로. 훔쳐 보여지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만 계속은 좀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은 좀 볼 수 있게 해줘야 돼. 여기 부모들도 자기 딸들이 트위터에서 그딴 짓 하고 있는 거 알았으면 냅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설마. SNS는 훔쳐보는 것도 아님 다 공개되어 있는 거라서 걔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이 부모들이 어디 SNS에 들어가서 자기 딸들이 쓴 걸 본다고 쳐. 그게 내 딸 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공개된 거야. 무기명으로 하는데. 이름이 아까 뭐 씨발 램인가 그러고 뭐 양인가 그런데 사진은 존나 미화해서 예쁘게 그려놓고 이러고 있는데 자화상을 그려놔도 엄마 아빠가 봐도 자기 딸인지를 몰라. 얼마나 미화를 해놓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물론 이런 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유럽도 몇 세 이하는 SNS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올해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고 SNS가 좀 저도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는 그 메타에서 마크 주커버크가 그 미국의 어디 의회에 끌려가서 존나게 혼났을 때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문제지 그 플랫폼의 운영자가 저렇게 혼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매우 위험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작은 악이 그런 악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는 곳에 모여서 그걸 서로 계속 교류하다 보면 그 악이 굉장히 커져서 엄청 큰 범죄로
발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나 꼴 받는 게 그녀가 죽였다 제작진들이 김양한테도 그렇고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왔대요. 그 답장에는 글씨를 또 잘 써요. 정말 예쁜 글씨체로 제가 출소한 뒤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직 계획도 없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이어간 뒤에 이걸 발판 삼아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대. 여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대.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대. 저는 지금 이 편지가 제일 꼴봤는데요. 이게 전 어렸을 때 좀 가난해 본 것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장 힘들게 해본 게 중학생 공부까지였잖아요. 심지어 수험을 치르지도 않았잖아. 얘는 집이 부자라서 먹고 사는 걱정해 본 적도 없고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 본 적도 없고 보일러가 안 돌아서 냉골인 방에서 혹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같이 자면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씨발 공부 좀 하다가 힘들다고 남의 귀한 자식을 잡아다 죽이고 자르고 선물로 손가락을 주고 이런 개 같은 짓을 해놓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척하는 게 사지를 다 잘라 죽여버리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기분만 들어요, 기분만. 이 미친 개 같은 년들은 뭔 고생을 해봤는데 니들이 태어나서 네가 뭔 고생을 해봤냐? 무슨 고생을 해봤길래 그늘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개 같은 소리를 한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고생을 해봤다고 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지랄병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서 중학교도 못 다녀서 알바를 계속 처해보고 밥도 굶어보고 잠잘 데 없어가지고 길도 배회도 해보고 이 지랄을 해봤으면 이런 개 같은 생각은 안 할 것 같긴 해요. 정신병이 걸려도 뭐 세상을 미워하고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해 뭐 이런 병신짓은 했겠지만 이런 병신짓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씨발 고생을 해보긴 했냐? 개 존만한 세상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랑 코스프레는 다 처하고 이 새끼들은 일단 군대부터 보내야 돼.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군대 정도는 갔다 와야 뭐가 고생인지 냄새는 맡아볼 거 아니야. 이 것들이 모티브 삼았다는 한니발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니발 렉터라는 애가 있어요. 뭐 대충 뭐 동유럽과 서유럽 어디쯤에 태어났어요. 집이 부자예요. 뭐 공작, 백작, 뭐 귀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전쟁이 났어요. 1차 대전인 것 같아요. 아, 탱크가 나오네. 2차 대전인가 봐요. 2차 대전에 휘말려서 별장 쪽으로 몸을 피했어요. 거기서 엄마랑 아빠랑 한니발 렉터란 여동생. 한니발 렉터는 한 8, 9살쯤 되고요. 여동생은 한 5살쯤 돼요. 여기서 피신해서 있는데 엄마 아빠가 폭격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한니발 렉터가 여동생하고 둘이서 늑대하고 싸우면서, 늑대랑 실제로 싸우지는 않고 밖에서 늑대가 자꾸 울어. 요 안에 먹이가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오빠니까 여동생을 챙겨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전쟁 끝 무렵에 폐잔병들이 이곳에 들이닥쳐요. 이제 별장이 있으니까 안에 혹시 먹을 게 있나 해서. 여기가 너무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생길 정도로 추우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폐잔병이니까 이제 고국까지 걸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행군으로. 먹을 걸 찾으러 들어왔는데 애들 둘만 있는 거야. 일단 너무 추워서 여기서 당분간 머무르기로 하다가 먹을 게 도저히 없어서 막 이것저것 잡아먹고 뭐 별짓을 다 해보다가 이 폐잔병 병사들이 한니발 렉터의 여동생을 잡아먹습니다. 한니발 렉터는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뇌에서 그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일이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천의 고아가 되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아원에서 살게 되는데 그 고아원이 바로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고아들이 많아져서 이런저런 건물들을 고아원으로 사용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한니발 렉터의 부모님의 집이었던 이 큰 고성이죠. 거기서 한 고등학생 정도까지 크게 되고요. 한니발 렉터의 IQ는 200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똑똑합니다. 천재도 넘어서는 수준의 천재입니다. 거기서 지내는데 이 고아들은 한니발 렉터가 좀 싫은 거야. 똑똑한데 귀족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괴롭히는데
한니발 렉터는 괴롭히기도 쉽지 않아요. 한니발 렉터는 신체 능력도 꽤나 뛰어나고 뭐라고 해야 될지 그 상대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도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싸움 잘하는 새끼가 한니발한테 시비를 이렇게 툭툭 걸어요. 그러면 한니발은 조용히 포크를 하나 챙깁니다. 걔가 화가 나가지고 이 개새끼가 하면서 싸대기를 팍 때리는데 한니발 렉터가 바로 포크를 들고 자기 볼을 딱 막아요. 그럼 걔는 포크를 쳤겠죠. 손에 빵꾸가 났겠죠. 어쨌든 스스로를 좀 지키면서 고아원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독방 같은 데 하루 갇히게 됩니다. 체벌로. 근데 얘 집이었잖아. 거기 비밀 통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고아원이 약간 강제적인 곳이에요.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옥처럼 갇혀 있는 곳인데 한니발 렉터가 여기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른 나라까지 넘어가고요. 다른 나라 어디로 가더라? 뭐 프랑스 뭐 이런 데로 가겠죠. 거기를 넘어가서 자기 친척이 누가 있는 걸 알아서 그 친척을 찾아가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친척은 이제 돌아가셨고 아마 뭐 큰아빠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친척의 아내만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또 일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분은 일본 여자가 최고라는 걸 알고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어. 그 일본 여자는 한니발 렉터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되고 한니발은 공부를 뒤지게 잘하잖아. 그냥 바로 의대 입학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좀 시신도 좀 다루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고 이 당시에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뭐 1950년대쯤 되겠죠. 그 당시에 이 유럽 한복판에 일본 여자가 심지어 좀 되게 큰 부잣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좀 안 좋게 건드리려는 남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한니발이 이것도 좀 구해주다가 폭력도 좀 사용하고 이러면서 한니발 렉터의 폭력성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일본 여자가 한니발한테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과 함께 검도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한니발이 자신을 지금 돌봐주고 있는 마더라고 해야 되나? 이 일본 부인을 이렇게 추행하던 남자를 따라가서 숲에서 일본도로 썰어 죽여버립니다. 첫 살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건드린 놈이니까 이 새끼야 죽여 이러면서 막 뭐 이럴 것 같잖아. 그게 아니고 한니발은 웃어요. 상대는 덩치가 굉장히 컸거든. 숲이잖아. 그러니까 너 뭐야 시벌로마 이러면서 새끼 이러면서 품에서 칼을 하나 꺼내가지고 야 지랄하지 말고 가이 새끼야 애 새끼가 한니발이 씩 웃더니 바로 일본도로 배를 갈라버립니다. 안에서 이제 내용물이 쏟아지고 상대는 이제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러는데 한니발은 첫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첫 살인 후에 어렸을 때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요. 그 별장에서 있었던 일, 그 폐잔병들이 자기 동생을 잡아먹은 일, 그리고 그들의 이름, 얼굴까지 전부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IQ가 200이잖아요. 그림도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니발 렉터는 예술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지식과 지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때는 뭐 완전체는 아니긴 하지만 어릴 때니까. 그래서 꿈에서 그런 게 보이면 일어나서 그림을 그려놓는데 그냥 거의 사진 수준으로 그림을 그려놔. 이름하고 이렇게 싹 해놓고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명을 찾아서 숲으로 유인해서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약품을 쉽게 구하잖아요. 의약 분업화도 없었을 때고 마취를 시켜서 끌고 가서 사람이 안 오는 숲에 나무에 묶어놓고 네 동료 누구 연락하냐? 연락하는 애 있냐? 말해주면 말해주면 풀어줄 거지. 말해. 어디 살아? 오케이. 밧줄로 잎을 묶어요. 잎을 뒤에 나무예요. 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어. 잎하고 통나무를 같이 묶어. 그리고 그 줄을 말이 끌게 해서 잎 쪽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가 두동강 나게 한다든지 이제 죽이는 뭐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다음 사람을 들었죠. 다음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이번에는 물에 넣고 약품 같은 걸 이용해서 괴롭혀 보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서 죽여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한니발 렉터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1회차를 일본도로 깼어. 한 바퀴 더 하고 싶은 거야. 다크소울을. 나 이번에는 창으로 한번 깨보고 싶어. 나 이번에는 마법으로 한번 깨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4회차, 5회차 이렇게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처음은 칼로 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오체 분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이렇게 익사도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보고 다양하게 실험을 합니다. 아까 그 김양 박양 둘이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좀 계획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니발 렉터는 시신이 생겨도 되게 쉬웠던 게 뭐냐면 일단 목만 이렇게 잘라서 태운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어디 먼 데다 버린다든지 처리를 하고 몸은 의대로 가져와서 천연덕스럽게 그걸 해부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뭐야? 누가 기증했어? 아 진짜 감사한 사람이네. 근데 너 해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공부 잘하고 싶어. 끝. 심지어 경찰들도 이 해부를 위해서 의대에 기증된 시신들 중에서 혹시 이 실종된 사람들이 있나 해서 한 번씩 찾아오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얼굴이 없어가지고 식별이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몸이라도 한번 봅시다. 근데 몸은 제가 이미 이러면서 이제 다 오픈이 돼 있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야. 안 잡혀. 이게 이제 1950년대니까 뭐 과학수사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폐잔병들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던 그 사람도 결국 잡게 되고 그 사람을 이제 쓰러뜨려 놓고 분노에 차서 네가 내 동생을 죽이고 먹었어 이 개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분노에 차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대장이 얘기합니다. 누가 가장 허겁지겁 먹었더라? 뭐? 너도 먹었잖아 네 동생 이 새끼야. 국물만 먹으라고 했는데 굶어 죽기 싫으면 국물만 먹으라고 했는데 아주 냄비에 코를 박고 처먹은 게 너잖아 이 새끼야. 한니발은 그 얘기를 듣고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자기 동생을 먹은 기억이.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폐장병의 대장이었던 자의 얼굴에 M자를 칼로 새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M 뽀미샤. 동생 이름이 미샤였거든. 그리고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한니발 렉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했다고 했잖아요. 한니발 렉터는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못됐다,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멘탈이 나가고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나는 인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후로 수많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한니발 렉터입니다. 이게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니발이 이제 3부작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한니발 라이징, 그다음에 레드 드래곤, 그다음에 양들의 침묵 이렇게 3부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설이 더 완성도가 높다고는 하는데 영화도 상당히 재밌고요. 뭐 이 개 중에서 조금 아쉽다고 평가받는 라이징이라든지 레드 드래곤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물론 양들의 침묵이 제일 재밌지만 그리고 양들의 침묵이 이제 거의 한니발 렉터의 끝 내용이죠. 영화 4편이네. 그걸 한 편이 더 있네요. 예. 그 양들의 침묵이 먼저 나왔고 3부작이 뒤에 나온 것 같네요. 이제 레드 드래곤은 이 한니발 렉터의 중년 시절입니다. 한니발 렉터는 이미 법의학 쪽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물론 현재는 약간 은퇴한 상태. 근데 교수 일도 했었고 이 문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너무 조예가 깊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자문을 구하러 찾아올 정도로 지식인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에드워드 노튼이 주인공을 맡았는데 에드워드 노튼이 어떤 잡기 너무 어려운 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찾는 것도 한니발 렉터. 그래서 한니발 렉터한테 교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문을 이렇게 구하는데 한니발 렉터가 에드워드 노튼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는 자를 저단에 조금 이렇게 유출을 해봤는데 맞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면서 얘기를 해요. 아마 범인은 중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학력자이고 지적 수준이 높을 겁니다. 신체 능력도 상당해서 아마 관리를 꾸준히,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일 거고 자산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하나하나 유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니발 렉터가 그걸 듣고 있는데 씨발 나잖아. 에드워드 노튼이 너무 훌륭한 학생이었었어 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나의 지식을 잘 빨아먹어서 이 새끼가 진짜로 범인 유출을 하는데 나야 그냥 내가 만약에 한니발 렉터라면 흑자행님 이거 범인 새끼 제가 한번 유출해봤는데요. 키는 한 180쯤 될 것 같고 머리는 장발일 것 같고 얼굴은 크고 못생겼을 것 같고 아마 헬스 같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치킨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집에 대형견을 한 마리 키울 겁니다.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앞에서. 이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뭐 이지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니발 렉터가 몰래 계속 얘기하게 하면서 이제 칼 같은 거를 이렇게 챙겨서 자신의 제자의 배때지를 푹 찌릅니다.
1분 30초 정도만 지나면 고통이 좀 줄어들 거야. 그렇게 잠들고 나면 내가 편안하게 보내줄게. 너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하고 있는데 에드워드 노튼이 알고 봤더니 한니발 렉터가 칼을 챙기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니발 렉터가 읽고 있던 책을 봅니다. 교수님 요즘에 무슨 책 읽고 있으시지? 하면서 봤는데 거기가 하필 송아지의 췌장을 요리하는 방법 같은 게 써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리책에는 쓰여 있지 않고 막 고대 서적 같은 데 써 있는 그런 걸 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송아지 췌장 요리를 하시려고 생각해 봤는데 가장 최근 피해자가 시신에서 췌장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니발 렉터가 사람을 죽이고 췌장만 먹으려고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요리할지 요리책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때 마침 걔가 온 거야. 그래서 에드워드 노튼이 그걸 보고 이런 씨발 하면서 옆에 있던 이 아저씨가 활도 취미로 쏘고 있었는데 화살 하나를 몰래 이렇게 챙겨놨어. 혹시나 해가지고. 범인이라고 확정한 건 아닌데 혹시나 해가지고 챙겨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내 배때지를 찌르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나와. 지금 허파에서 지금 바람이 새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1분 30초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길래 방심하고 있죠. 그래서 화살로 바로 선생님 간을 찔러버립니다. 둘 다 쓰러져요. 둘 다 쓰러지고 둘 다 발견이 되고 서로 쓰러져 있으면 누가 피해가 크겠어요? 범인이 피해가 크겠죠. 그렇게 한니발 렉터가 체포가 됩니다. 미슐랭 3스타 한니발. 이 새끼는 포스타 줘야 돼. 그렇게 잡힌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에드워드 노튼은 은퇴를 합니다. 에드워드 노튼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은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 교수님 덕분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것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FBI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법의학자가 된 건데 나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님이 씨발 희대의 살인마 새끼인 거잖아. 이거에 너무 회의를 느끼고 이래서 은퇴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엄청난 연쇄살인이 시작이 돼요. 근데 잡을 수가 없어. 에드워드 노튼도 자기도 짱구를 아무리 굴려봐도 도저히 단서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FBI 쪽에서 먼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었던 법의학자인 한니발 렉터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데 대답도 안 해줘. 에드워드 노튼한테 찾아갑니다. 야, 네 스승님이잖아. 네가 한번 가봐. 싫어요.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지금 사람이 여자가 지금 12명째 죽었어. 안 되잖아. 찾아가서 이 연쇄살인범을 잡는 걸 도움을 받는 내용이 레드 드래곤입니다. 이 레드 드래곤에서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영화 리뷰가 아니니까 상세히 해주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 영화 리뷰를 하게 된다면 한니발 시리즈 4부작을 전부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니발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근데 레드 드래곤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범인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정서적 학대를 받아서 나는 열등한 인간이 아니라 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현재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어떤 존재라고 믿는 정신병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3대 600을 들어요. 몸이 존나 세요. 등에 드래곤 문신을 하고 거울 2개를 앞뒤로 이렇게 놓고 각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본인의 등을 막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이거 봐. 내 등에 용의 날개가 달려있어. 이 날개가 내 날개뼈에서 튀어나올 때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래곤이 될 거야. 이런 지랄을 하고 있는데 드래곤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클리어해야 하는 미션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납치해서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살인도 해쳐야 내가 된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자 10명을 내가 자유롭게 해줘야 드래곤이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퀘스트를 정했어요. 그냥 옛날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읽고 그냥 대충 나 드래곤임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정신병자라서 뭐 말도 안 통하고 어차피. 그래서 여자를 잡아온 다음에 눈알을 제거하고 뭐 치아를 다 뽑고 뭐 가슴을 다 자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자가 이제 귀는 아직 열려 있잖아요. 너는 지금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 너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있어. 하면서 퀘스트를 깨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말이 안 통하잖아. 그리고 못 잡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00년대 때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라서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 있는데 00년대 기준으로 해서 체격이 크고 IQ가 높은 남자가 살인을 하기 시작하면
열 몇 명을 죽일 때까지 잡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기준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00년대입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있고 본인이 드래곤이라는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거라고 믿는 애잖아. 그래서 얘도 명예나 체면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인상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필립 세이프 호프먼 배우가 연기를 하셨는데 이 배우가 약간 기레기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도 지 맘대로 기사를 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제가 범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어디 사는데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공중전화로 해서. 어쨌든 저는 그자와 인터뷰를 했죠. 드래곤 씨는 섹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는데요? 너 같은 새끼들이 되게 못하니까. 제가 인터뷰를 나눠봤더니 이 레드 드래곤 이 새끼 고자예요. 얼굴 똑같이 생겼고요. 여자를 못 만나는 인셀이라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라고 기사를 올렸는데 레드 드래곤이 그걸 보고 개빡칩니다. 이 뻘놈이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기레기 새끼를 납치를 해요. 기레기한테 너 왜 사실이 아닌 걸 기사를 올렸냐 하면서 일단 추궁을 하고요. 기레기가 의자에 이렇게 탁 앉아 있었는데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안 움직여져. 왜? 온몸을 본드칠해서 의자에 붙여놨습니다. 강력 본드로. 살려보내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필립 세이브 호프만이 얘기해요. 정정 기사를 내줄게. 너 되게 멋있었다고 기사 내줄게. 내가 멋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보여주지 하면서 우통을 까고 등을 보여주고 등으로 보여주니까 등에 막 용 문신이 움직일 거 아니야. 나는 드래곤이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필립 세이브 호프만이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구나. 드래곤 맞으세요. 너무 멋있어요. 레드 드래곤이 오케이 기분이 좀 풀렸다. 이제 죗값을 달게 받아라 하더니 네가 거짓말을 쳤으니까 네 입이 문제다 이러면서 기레기의 입을 자기가 생으로 뜯어서 먹습니다. 키스하듯이 그냥 뜯어서 먹어버려 입을 생으로. 그리고 입이 너덜너덜해진 기레기를 휠체어에 태워놨었거든요. 길바닥으로 데리고 가서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불을 붙여서 내리막길에서 밀어버립니다. 어쨌든 한니발의 도움으로 이 레드 드래곤을 잡는 게 레드 드래곤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예요. 한니발 라이징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까지의 이야기, 레드 드래곤이 중년 때의 이야기, 이제 The Silence of the Lambs, 양들의 침묵입니다. 양들의 침묵은 너무 명작이고 훌륭한 영화라 나중에 흑자 명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많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니발 렉터가 어떤 사람인지만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한니발 렉터는 여전히 감옥에 잡혀 있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간수를 뜯어 먹어서 현재 가장 악명이 높고 가장 좀 이렇게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심심한 상태. 그리고 여기는 이 책 같은 것도 잘 안 줘. 아까 뭐 김양이 만화책 달라 그래서 감옥에서 만화책 보고 있다 했잖아. 여기는 책을 보고 싶어도 뭐 한 달에 한 권밖에 안 주고 막 굉장히 열악한 환경. 그림 그리고 싶어도 막 크레파스 하나 주고 막 이런데 독방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역시 또 굉장한 연쇄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자주인공 이름 뭐였지? 아무튼 이분이 FBI 연습생이었어요. 아직 정식 FBI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니발 렉터가 이 사건 협조를 도저히 안 하니까 이게 약간 미인계 써보자 하는 심정으로 현재 연습생인 굉장히 예쁜 여자 주인공을 보내고 이 여자 주인공과 함께 또 사건을 해결하는 게 양들의 침묵 영화 내용입니다. 조디 포스터. 조디 포스터는 레즈비언이죠. 여자하고 결혼도 했던 이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일은 뚱뚱한 여자만 노리는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리고 신체가 많이 훼손이 되고 이렇게 목 위만 남겨놓고 몸은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살인마 새끼는 자기가 드래곤이 될 거라면서 사람을 죽이고 다녔잖아. 사람 20명 죽이고 드래곤 될 거양, 20명 죽이면 날개가 돋아나서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양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이번 애는 여자가 되고 싶은 애인데요. 여성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부로 자기가 뒤집어 쓸 수 있는 여성 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여자만 노려요. 뚱뚱한 여자를 납치한 다음에 굶겨요. 그러면 살이 빠지고 껍데기는 좀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죽여서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본인이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껍데기를 이용해서 현재 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에디 게인이 굉장히 유명하죠. 에디 게인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걸 이제 해결을 못해서 FBI에서도 조디 포스터를 보내서 한니발 렉터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한니발 렉터가 고지고대로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뭐 이런저런 협상을 좀 하면서 나 감옥 좀 옮겨주라, 책 좀 하루에 한 권씩 볼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좀 걸면서 한두 가지씩 딜을 치면서 약간 단서를 잡게 해주는데, 한니발 렉터가 FBI에서 얘한테 안 매달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피해자 입 안에서 번데기가 나오거든요. 안에서 뭐 번데기 같은 게 나왔다라고 말하니까 한니발 렉터는 곧장 나비였나 나방이었나, 나방이요. 나방은 변신을 상징한다. 그 새끼는 지금 여자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다. 요런 거를 다 알아맞혀. 근데 심지어 한니발이 나 범인 누군지 안다라고 얘기해. 장경처럼 명함도 못 내밀겠다. 한니발한테는 안 되긴 해. 한니발 렉터가 정신과 의사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외과 의사 플러스 정신과 의사 플러스 뭐 뇌과학자 플러스 뭐 고전 문학 전공 전문가 플러스 뭐 법의학 세계 1등 플러스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IQ 200. 범인 누군지를 안다는 거야. 범인 누군데요? 알려주세요. 나 어디 교도소로 옮겨줘. FBI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납치된 사람이 미국 상원 의원의 외동딸. 상원 의원이 압박을 좀 넣어서 일단 들어보고 시작하자 라고 해서 한니발 렉터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에 어느 체육관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운영은 안 하는 곳이야. 거기에다가 감옥을 세트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 가둬놓고 실시간으로 여기서 범인을 잡는 걸 도와주고, 진짜로 네가 범인 잡게 해주고 내 딸 살아 돌아오게 해주면은 너를 존나 럭셔리한 감옥에 넣어주겠다라고 상원 의원이 약속을 합니다. 한니발 렉터가 이름과 키, 체중, 나이, 살았던 곳 주소까지 전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재가 아니야. 자기가 여태까지 진료를 했던 모든 환자의 기록을 전부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오진 않는데, 이런 애들 특징이 너가 뭐 98년도 2월 13일에 진료받던 그 무슨 조현병 환자 있었지 않냐? 걔 누구였지? 라고 하면은 갑자기 눈을 감고, 이게 셜록 홈즈에 나왔던 연출이긴 한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그 날짜에 해당되는 곳을 보면 책이 이렇게 꼽혀 있거든. 그 책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탁 열면 그 사람 이름, 얼굴 사진, 뭐 날짜, 체중, 얘가 주소가 어디였는지, 뭘로 상담받았는지 다 써 있어. 그걸 읽고 나서 눈을 탁 뜨면 줄줄줄줄 나와. 약간 그런 새끼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챗GPT가 들어있어. 그게 무슨 기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셜록 홈즈 영국 드라마에서도 셜록 홈즈가 그 능력이 있는 걸로 연출이 되죠. 한니발 렉터도 그게 있는 것 같고, 기억의 공전 기억법인지 뭔지. 그리고 한니발 렉터는 일부러 이름만 틀리게 알려줍니다. 경찰들이 좀 헤매도록 시간을 벌려고. 한니발은 진짜로 럭셔리 감옥에 가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지금 살인과 인육이 마려워요.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자 특정 주기마다 해야 해요.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죽겠어, 미치겠어, 지금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화끈하게 한두 명만 죽여보자 라고 빈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 중에서 좀 능력자들은 다 나가 있는 사이에 경찰 3명이 얘를 지키고 있었는데, 한니발은 밥을 어떻게 먹냐면, 한니발 밥 먹을 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구석으로 가서 손을 철창 밖으로 내밀어요. 그러면 수갑을 채워. 철창에 낑기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러면 문을 열고 간수가 밥을 갖다 놓고 나가서 문을 닫아요. 이런 시스템이야. 밥 왔다. 오늘 치킨이다. 좋겠네 할배. 딜리시스. 사람 치킨은 없어? 하고 있는데 손이 바빠. 아까 핀셋 같은 거 하나 챙겨놨거든. 수갑을 풀었습니다. 간수가 음식을 내려놓자마자 수갑을 간수한테 채우고 못 움직이게 벽에다가 채운 다음에 곧장 간수 한 명의 코를 물어뜯어서 먹습니다. 이 맛이야 하면서 질겅질겅 씹어서 먹습니다. 너무 맛있다. 치킨 너네나 먹어 씨발. 코가 제일 맛있어. 사람 코가 제일 맛있어 하면서 씹고 있습니다. 다른 간수들이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도와주러 들어오다가 다 당합니다. 위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서, 그리고 그 경찰들 중에서 이제 지원 병력이 좀 와가지고 한니발 렉터가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일단 경찰 한 명은 배가 오픈이 된 채로 하늘에 이렇게
새처럼 전시가 되어 있고, 또 경찰 한 명은 얼굴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얼굴에 이 골격이 다 보이는 채로 또 살아는 계셔서 또 껄떡껄떡 하고 계시고 막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참 다행히 경찰 한 명은 살아 있어. 여기 맥박이 뭐 뛰어요 해서 이제 그 사람만 급하게 응급차에다 실어. 근데 이 사람도 얼굴이 씹창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다 기본적으로 껍데기를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한니발 렉터로 추정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 그래서 그 시신이 보이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저격수로 야 다리 한번 쏴봐. 너 무서우니까. 다리를 쐈는데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아 죽었구나. 여기 반전이 있죠. 저는 여기 봤을 때 가장 소름 돋았는데 구급차를 타고 가고 있던 중상을 입은 경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요. 경찰차 안에서 얼굴 껍데기를 벗습니다. 나는 이거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얼굴 껍데기 벗을 때보다 더 놀랐어. 그러니까 경찰 중에 한 명의 얼굴 껍데기가 다 뜯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 명도 얼굴이 만신창이었잖아. 만신창인 애를 구급차로 지금 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경찰 한 명의 얼굴 껍데기를 뜯어서 지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도 얼굴 다친 걸로 보이죠. 얼굴 껍데기가 이상하니까. 근데 그 걔가 한니발 렉터였어. 구급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얼굴 껍데기를 벗고 거기 있던 구급대원을 목을 물어 뜯어서 경동맥을 뜯어서 죽이고 탈옥을 해냅니다. 그리고 하지만 한니발 렉터의 선물도 진짜긴 했어요. 이름만 가짜로 알려줬지 실제로 범인에 대한 다른 모든 건 전부 진실이었습니다. 한니발 렉터한테 치료받았던 적 있고 키, 체중, 주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주한테 큰 힌트를 줬어요. 욕망에 사로잡힌 연쇄살인범이다. 욕망은 어디에서 시작되지? 이게 마지막 얘기였단 말이에요. 한니발이. 여주가 그게 뭔데요? 알려줘요. 수수께끼 하지 말고 알려줘! 하는데 한니발이 안 알려줬어. 이제야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욕망은 어디서 시작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희생당한 희생자의 이웃 주민이었어요. 욕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비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쇄살인범은 동네에 있던 어떤 여자가 부러웠어요. 저 사람의 몸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최초로 그 여자를 죽이고 그 여자의 껍데기를 벗겨서 뒤집어 쓴 다음에 난 여자야 이러고 거울 보고 막 놀았어.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이 새끼가 연쇄살인범이 된 트리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니발 렉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듣자마자 그 새끼라는 걸 바로 알아챈 거고. 그러니까 대단한 새끼긴 해. 이렇게 양들의 침묵이 끝나요. 그럼 양들의 침묵의 제목은 왜 이 지경이 됐냐? 뭔 상관이냐 이게? 아니 영화 제목이 얼굴 껍데기 뭐 여자가 되고 싶어요. 아머 걸 뭐 이런 암 부리 뿔걸 뭐 이런 걸 해야지. 여자 주인공인 이 조디 포스터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곳에서 자랐어요. 근데 조디 포스터는 뭐 채식주의자인데 밤마다 그날 죽어야 하는 양이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팔고 이 가죽은 또 가공해서 쓰고 팔고 하는 그런 농장이었어. 매일 밤마다 한두 마리씩 잡는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의 조디 포스터는 밤마다 본인이 도축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니는 양의 울음소리 때문에 매일매일 악몽을 꿨었고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양 중에 한 마리를 살려주고 싶어서 몰래 빼돌렸다가 이제 어른들한테 혼도 나고 그 양도 결국에는 붙잡혀서 그 양이 바로 도축되는 거를 보고 이게 PTSD로 남은 거예요. 한니발은 이 지식을 주는 대가로 조디 포스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니발이 이 여자를 보자마자 너처럼 예쁘고 똑똑한 여성이 왜 강력 범죄 전담 FBI 요원이 되고 싶은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한니발 렉터 아저씨도 여태까지 보지 못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약간 호감을 느꼈고 남자로서도. 그래서 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즐거워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양들의 침묵입니다. 이 여자의 악몽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아, 조디 포스터 여성분이셨구나. 누가 봐도 여자 이름 아니냐? 형 한니발 영포티야? 영휘프티. 이제 그 뒤로도 또 한 10년쯤 지난 게 이제 마지막 작품. 이 작품 제목이 뭐지? 나 제목 까먹었는데 제목이 이게 한니발인가? 이게 제목이 한니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들의 침묵이 90년대에 처음 먼저 나왔고
그 뒤로 00년대에 한니발 3부작이 나왔는데 그게 한니발 라이징, 레드 드래곤, 그 다음에 한니발 이렇게 세 개였던 것 같아요. 지금 한니발은 탈옥한 상태죠. 앤서니 홉킨스랑 미즈 미켈슨 한니발 중 누가 더 인상 깊으셨나요? 미즈 미켈슨 거는 1화밖에 안 봤어요. 근데 앤서니 홉킨스를 이기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물론 다른 작품들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냥 양들의 침묵 하나로 끝났어. 못 이겨. 어쨌든 한니발 마지막 편에서는 이 새끼가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를 가서 여기서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워낙 능력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다른 신분으로 세탁을 한 채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식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좀 뭐 유명하고 이 유서가 깊은 어느 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에 사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서관에서 책 빌려주고 뭐 책 회수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세계 최고의 이 브레인이 정말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거의 그런 곳이고 여기에서 사서로 일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뭐 국회의원이고 뭐 경찰서장이고 뭐 다 그냥 뭐 만나면은 뭐 리스펙을 받는 그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학의 최고봉에 있는 최일선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로 살고 있는데 여기 동네 경찰 하나가 약간 촉이 좀 발동했어. 이 아저씨 좀 뭔가 쎄한데?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형사였는데 그냥 심심해서 지명수배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래저래 찾고 있는데 세계 10대 지명수배 범이 있길래 한번 눌러봤어. 그냥 눌러본 거야. 그 중에는 오사마 빈 라덴도 있고 그때 잡히기 전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봐도 도서관 사서 아저씨 사진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 현상금 50억. 50억 베리? 최악의 세대 에이스. 형사 아저씨가 랄부가 벌렁벌렁합니다. 형사 아저씨도 좀 늙었어. 벌렁벌렁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주면 뭐 30억. 아 잡고 싶을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얼굴이 옛날 사진이기도 하고 좀 이게 사진도 조금 열화가 좀 돼 있고 애매한겨. 솔직히 이렇게 생긴 아저씨들 많잖아. 근데 한니발 렉터가 수감 기록이 있으니까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문을 갖다가 보내주면은 그 새끼 만내가 될 거 아니야. 그것만 해도 일단 30억은 받아. 해서 한니발 렉터의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어려워. 왜냐면 한니발 렉터도 눈치 깠어요. 이 형사가 지금 뭐 냄새 맡은 거를. 이 사람이 그 약간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같은 그런 본능이 있는 사람이라 나한테 악의를 가진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지문을 줄 틈을 안 줘. 예를 들어서 뭐 캔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주면서 좀 드세요 하고 주면은 요새 음료수 끊었어. 뭐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포크랑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집으면 그걸 몰래 빼돌리려고 하면은 갑자기 나무젓가락 꺼내서 나 요즘에 아시안 젓가락이 좋다는 막 이러면서 이제 피해버려. 이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팔찌를 넙대대한 걸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아는 정보원 중에 소매치기 기가 막히게 하는 새끼가 있는데 걔한테 가서 야 어설프게 소매치기 해서 좀 잡혀. 미쳤어요? 내가 바로 빼줄게 이 새끼야. 일당도 300만 원 줄게. 오키 해서 한니발 할배잖아. 얕본 거야. 가서 소매치기를 어설프게 하는 척을 하면 한니발이 이거 손을 잡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팔찌에 묻은 지문을 딴다. 요런 계획이야. 그래서 그 소매치기 새끼가 할배 쉽노 하면서 어설프게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니발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갑자기 칼로 그 새끼 배때지를 뚜시하고 그냥 가버려. 이미 알고 있어. 다 읽고 있어. 그래서 소매치기가 갑자기 길바닥에서 쓰러지길래 형사 아저씨가 저 새끼 왜 저러노? 갑자기 길에서 스쿼트를 하노 하면서 가봤는데 지문 했어요. 그거 잘했다. 근데 갑자기 배에서 피가 막 분수처럼 나오는 거야. 죽었어요. 형사 아저씨가 일단 지문은 채취를 했잖아. 팔찌를 끌러서 그 미국에다가 보냅니다. 보냈더니 지문이 맞다. 30억 보내주겠다. 계좌가. 근데 얘가 50억 받을래요. 안 그래도 돼. 너가 결정적 단서를 줬고 경찰들이 걔를 잡아도 50억을 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잡히기만 해도 50억 주니까 걱정 마. 30억은 일단 기본적으로 받은 거고. 근데 이 형사가 최근에 이 코인이 리버스 물려가지고 돈이 급한 거야. 그래서 혹시나 경찰들이 잡다가 놓칠까봐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잡을게요. 나 형사예요. 해가지고 지가 잡으러 가는데 한니발이 형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바람을 잡어. 형사 자기 밑에 꼬붕들은 밑에서 대기하라고 했어. 뭐 갑자기 좀 책 읽고 싶어서 밤늦게 좀 방문했습니다. 뭐 괜찮아요. 뭐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이제 차도 대접받고 마시진 않아. 근데 갑자기 한니발이 이상한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조상님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어요? 예? 성이 좀 특이하셔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당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건물에서 교수형을 당하셨던데 네. 할아버지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대충 들으셨구나. 저는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때가 1700년대죠. 그 당시에 교수형이라고 하면 그냥 목만 매달지 않아요. 그럼요. 배를 갈라서 창자가 쏟아지게 한 다음에 높은 곳에서 목을 매달아서 집어 던져버리죠. 그럼 그의 피와 창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네. 한니발이 갑자기 가까이 오더니 너도 니네 할아버지랑 똑같이 해줄게. 입에다가 이렇게 마취되는 걸 해가지고 제압하고요. 창가로 데리고 가서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여기야 너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교수형 당한 곳이. 배부터 가를까? 배를 가르고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목을 매단 채로. 그래서 자기 조상처럼 똑같이 살해당하고 한니발은 사라집니다. 극대노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한니발한테 현상금을 건 사람. 아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FBI에서 현상 수배를 내린 범인들이 있는데 현상금이 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씨발 한니발이 오사마 빈라덴보다 현상금이 더 높아. 말이 안 되잖아. 알고 봤더니 미국의 한 재벌이 한니발한테 개인적으로 현상금을 건 거예요. 50억이. 이때가 한 2003년 막 이럴 때인데 2003년에 50억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0억은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왜 한니발한테 현상금을 걸었냐? 이 재벌 아저씨가 어렸을 때 변태 성욕자였어요. 이 아저씨가 즐겨 하는 게 목을 매단 상태로 딸치는 거였어요. 진짜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재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수십조인 사람이에요.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부모님이 워낙 부자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고 권위자인 한니발 렉터한테 치료를 맡겼고 이 애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목을 매단 다음에 하늘에서 목 매단 채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딸치는 걸 보여줬어. 내가 이거 할 때 행복해요. 어떻게 해요 아저씨 막 이렇게. 근데 한니발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하늘에서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울을 하나 깨먹었거든. 거울 유리 조각을 하나 건네주면서 네 얼굴을 뜯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이 산소가 잘 안 들어오는 채로 막 딸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거든. 약도 좀 한 것 같고 그 거울을 건네받고 자기 얼굴을 막 뜯어요. 스스로 한 겁니다. 한니발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이 이런 걸 잘 캐치해. 이 새끼한테 이거 시키면 하겠다 이런 거. 막 얼굴을 뜯어가지고 막 내가 내 얼굴을 뜯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혼날 건데 히히 하면서 이제 얼굴을 뜯고 있었어. 한니발 아저씨는 그 뜯어진 얼굴 조각을 다시 병원에 가서 붙이지 못하도록 그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한테 먹이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까 얼굴이 이제 괴물이 되어 있었겠죠. 당연하지만 목숨은 건졌지만 그때부터 한니발 렉터에 대한 어마무시한 증오심을 갖게 된 거고 현재는 이 사람도 이제 거의 뭐 아저씨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얼굴은 완전 씹창이 나 있고 그리고 이제 몸에도 좀 장애가 좀 생겼고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얘가 개인적으로 현상수배를 건 거였어. 그래서 그 지문을 받자마자 진짜 한니발 렉터 맞습니다. 이 애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비서한테. 드디어 잡았다 이발 새끼 하면서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고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겁니다. 지금 몇 킬로야? 280kg쯤 됩니다. 오케이 곧 갈 거야. 준비해. 그게 뭐냐면 이 재벌 아저씨가 한니발 렉터한테 하고 싶은 복수가 식인 돼지한테 산채로 잡아먹히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 부은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식인 돼지를 농장에서 키우고 있어요. 한니발 렉터가 형사 품에서는 도망을 치지만 조디 포스터가 이제 배우가 바뀌긴 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무슨 무어였는데 줄리안 무어였나? 어쨌든 여주는 같은 인물이긴 해. 배우는 바뀌었지만 FBI에서 재벌 아저씨의 압박 때문에 이 여자를 좀 이렇게 좌천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곤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니발 렉터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이 여자하고만 연락을 했어. 여태까지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걸 알고 일부러 궁지로 몰아놓고 한니발 렉터가 이 여자를 구해주러 오다가 잡힙니다. 재벌집에 잡혀가서 재벌 아저씨가 넌 뒤졌다 이 발로마 식인 돼지 행위다 이 개새끼야 이따 8시에 보자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여자 주인공도 납치가 돼서 잡혔고 한니발도 납치가 돼서 잡혔고 식인 돼지 행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 주인공 안 잡혔네요. 여자 주인공은 자기를 도와주다가 한니발 렉터가 잡혔다는 걸 알고 재벌집으로 혼자서 총 들고 쳐들어오고요. 한니발 렉터를 풀어줍니다. 한니발 렉터는 식인 돼지들이 몰려오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주인공을 들쳐안고 여자 주인공한테 이제 보답을 하고요. 저 위에서 재벌 아저씨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No, no, no 소리를 지르고 있고 여자 주인공은 지금 총을 한 대 맞았어요. 비서가 이제 그 뒤에서 휠체어를 잡고 있었는데 재벌 아저씨가 비서한테 옆에 총 있지? 저걸로 빨리 한니발 렉터 쏴. 빨리 쏴. 근데 비서는 저 안경제비잖아요. 저보고 범죄를 저지르라고요? 너 쟤 죽이면 100억 줄게. 빨리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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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서가 손이 떨려서 못 쏘겠는 거야. 그때 한니발 렉터가 쓱 보더니 돼지우리로 밀어버리는 게 어때? 내가 했다고 하면 되잖아. 하고 가버리거든. 밑에 식인 돼지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한 3m 정도 높이에 비서가 휠체어를 잡고 있었는데 한 5초 정도 고민을 하더니 재벌 아저씨를 식인 돼지 우리에 밀어버립니다. 재벌 아저씨 식인 돼지한테 잡아먹힘. 한니발은 여자 주인공과 함께 증발 도망쳤어요. 이제 한니발 렉터한테도 몇 가지 잘못을 했고 여자 주인공을 압박을 했던 FBI의 뭐 부장급쯤 되는 높은 새끼가 있었어. 한니발이 그 새끼를 좀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잡아서 데려왔습니다. 시골 별장 같은 데로. 여자 주인공은 약에 취해가지고 겨우 잠에서 일어났는데 옷이 예쁜 드레스로 갈아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넘어질 것 같지만 최대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누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위치 추적이 발동됩니다. 한 10분쯤 되면은 경찰이 올 수 있대요. 헬기 타고 바로 간대. 여자 주인공은 1층으로 내려가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요. 100억인데 왜 안 싸? 이제 100억은 제 드립이긴 한데 근데 그 비서는 그 재벌 회장 아저씨가 꿈쳐놓은 이런저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알겠죠. 100억은 뭐 자기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고 재벌 아저씨, 이 흉측한 재벌 아저씨의 똥을 닦느라 10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을 한 거겠죠. 한니발은 그걸 읽은 거고. 주방으로 가보니까 FBI 부장 아저씨도 약간 약에 취했는지 굉장히 하이 상태입니다. 조디 포스터 왔어? 같이 밥 먹자. 히히히.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한니발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냥 밥 먹는 거잖아. 조디 포스터가 한니발을 제압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약에 취하기도 했고 자기도 힘이 안 들어가. 근데 FBI 부장 아저씨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 자, 메인 요리 합시다. 한니발이 모자를 벗겼는데 스쿠나처럼 그 여기가 이렇게 그 주술회전에 걔 있잖아. 고조 사토루 친구. 걔처럼 여기가 이렇게 뭐 금이가 있는 거야, 대가리가. 조디 포스터가 설마 했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똥 따니까 머리가 똥 열려요. 개토처럼 진짜 열립니다. 똥 땄는데 이마가 여기가 이렇게 똥 열려요. 뇌가 보입니다. 여기 두피만 자른 게 아니고 그냥 그 스컬을 이 두 개 골을 진짜로 톱으로 전기 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땄어요. 똥 따니까 똥 따집니다. 한니발이 뇌 자체는 고통을 못 느껴 이러더니 FBI 부장 아저씨의 뇌의 일부분을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떼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버터랑 뭐 올리브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착착착 구워요. 여자 주인공은 그때부터 이제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고요. FBI 부장 아저씨가 약간 하이 상태라고 했잖아. 무슨 냄새예요?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넌 안 줄 거야. 나도 줘요. 착하게 굴었잖아요. 나도 줘요. 나도 맛있는 거 먹을래. 오케이. 너도 줄게. 히히 빨리. 본인의 뇌를 먹습니다. 맛있게. 경찰에 신고할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머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전화선 끊어놓지도 않았고 이런 그냥 한니발 렉터는 사실 사랑하는 것 같아. 여주를. 한니발 렉터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저녁 디너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한니발 렉터가 옛날에 잡혔을 때 레드 드래곤 때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진술을 하는데 한니발 렉터가 워낙 저명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서 거기 뭐 국회의원 어디 뭐 서울대 교수 뭐 어디 뭐 의사협회 회장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마 하니 한니발 렉터 교수님이 진짜 그랬다고 하면서 방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니발 렉터가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저분들한테 저녁 식사 대접을 해줬죠. 맞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3스타 레스토랑보다 저 양반 요리가 더 맛있어. 진짜 저 사람 포스타야. 당신들이 먹었던 요리가 바로 희생자들입니다. 재판장에서 이제
구토 열차가 시작되고요. 다들 토하기 시작하고 어떤 아주머니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니까 한니발이 미세스 헬렌 당신은 인간의 췌장을 참 좋아하셨죠. 그 맛은 어디 가서도 다시 보긴 힘들 겁니다.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한니발 렉터는 자기만 인육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요리를 해주는 게 취미였습니다. 한니발 스탠드업 코미디언님. 그래서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하고도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었던 것 같고 여자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관없었고 왜냐하면 이 스탈린이었나 이름이?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이별을 하는 시간입니다. 한니발 렉터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스털링을 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이별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약기운이 조금 풀린 스털링이 일어나서 한니발 렉터하고 몸싸움이 좀 시작되고요. 스털링이 수갑을 자기 손목과 한니발 렉터의 손목에 채워버립니다. 한니발 렉터도 심지어 당황해요. 한니발 렉터가 당황한 게 아마 영화 4편 내내 2번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이려나? 스털링이 날 죽이고 가라 거의 이런 느낌이죠. 지금 헬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니발 렉터가 이거 곤란하게 됐구만 하면서 옆에서 되게 큰 시카를 듭니다. 좀 아플 거야 스털링 이러면서 손목을 내리칩니다. 기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스털링. 양 팔이 멀쩡합니다. 한니발은 자신의 손목을 내리치고 수갑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짜 사랑이야. 여주의 손목을 자른 게 아니라 자기 손목을 잘랐습니다. 어쨌든 한니발은 다시 도주하는데 성공을 하며 이 한니발 시리즈가 끝이 납니다. 이게 되게 요약하긴 했지만 한니발 시리즈 4편 요약입니다. 찐사랑이야 진짜로. 나 원래 훨씬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재밌어졌어. 왜냐면 이 레드 드래곤 때도 그렇고 양들의 침묵 때도 그렇고 이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너네가 놀래잖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맛에 우시지마 때도 그렇고 이 맛에 좀 리뷰하는 게 있어. 그래서 하다가 좀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한니발은 거의 풀스토리예요. 거의 흑자 영화 했어요. 한니발은 영원히 자유를 얻은 거야? 뭐 그건 모르지만 이게 끝이긴 해요. 앞으로 뭐 잡히고 이런 거 나오진 않고. 얼굴 갈린 재벌 아저씨 게리 올드만이야? 이발 몰랐네. 잘하긴 해. 게리 올드만이었구나. 얼굴이 워낙 씹창이 나서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얼굴 살이 다 뜯어져 있어가지고. 게리 올드만이었구나. 잘하더라. 이 한니발은 솔직히 재밌습니다. 참 재밌어요. 특히나 양들의 침묵하고 한니발 이 2개가 좋아요. 그녀가 죽였다 리뷰할 때 칙칙했는데 한니발 하면서 갑자기 좋아짐. 이러니까 좋아하는 거 해야 돼.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좋아하는 작품 하니까 또